YTN은 2024년 2월 16일에 방송된 뉴스앤이슈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We are just getting starte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집권이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을 언급하며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 15분부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시간 15분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취임 후 43일 만에 의회 연설로 집권 1기 때보다는 4일 늦은 첫 의회 연설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의회 연설의 주제가 아메리카 드림의 부활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립박수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먼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일찍 나왔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네,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후반 히토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에 대한 비장벽 관세 미국도 똑같이 장벽을 세울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단속에 나섰다면서 이 사상 최저 수준의 불법 국경 통과수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집권 1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의회 연설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매년 3월 한 해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집권 2년 차부터는 매년 초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하지만 취임 첫 해에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합동연설이 이루어집니다. 2017년 집권 1기 첫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지자들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에 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미 경제 투자에 이어서 한 번 더 문제를 언급할지가 관심인데 지난 2017년 1기 첫 의회 연설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 이후 정책 드라이브에 비판적인 미국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이번 의회 연설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이 실정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대응 연설에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초선 상원의원 엘리사 스코킨 미시간주 의원이 나서게 됩니다. 또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에서 해직된 직원,
의료기관에서 실직한 이라크 참전 용사 등을 참관자로 초대를 했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비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주 상원의원과 오리건주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세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 양회의 핵심 축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열고 이에 맞설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율도 역대 최고인 국내 총생산의 4%로 높여 적극적인 지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기자, 오늘 중국이 전인대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발표했죠? 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늘 오전 개막한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미국과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변수에도 3년 연속 같은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는 세계은행과 OECD가 제시한 4.5%,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4.6%에 비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총리는 또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 때문이라며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선명한 길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3% 미만인 2%대로 세웠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로 중국 정부가 수요 둔화를 인정한 신호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수요와 공급을 개선하고 물가의 총 수준이 합리적 구간에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고 신규 고용도 2년 연속 1,2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미국과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맞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관심인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을 국내 총생산 GDP의 4%로 역대 최고 규모로 확대한 것이 주목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그만큼 예산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5조 6,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30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산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만큼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3,981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액폭도 지난해 대비해 7.2%로 잡아 4년 연속 7%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전인대 업무보고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을 의식한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리창 총리는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에 이른바 제로 관세를 적용해 개방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 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무역 개방성 확대 정책을 강조한 겁니다. 전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10%, 20% 관세 부과로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리는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외부 충격 위험을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어제부터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들어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정조준해 보복 조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정유신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단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가 언제 선고할까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18일 전까지 변론을 잡지 않아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 11일간의 수기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에 종결한 지 이제 2주가 됐죠.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 변론 기일 첫날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수 중에 마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있을 텐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만약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절차를 밟고 선고가 지연될지 주목되는데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다른 사건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왔던 국민의힘은 다시금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가운데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건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 3주가 되었는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판단돼야 하는 건 물론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 여론전에 힘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헌재 판단이 어떻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도를 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 단체인지 남미 마약 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과 탄핵을 강행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동시에 민생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경북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앞다투어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책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 제안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 경제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민간 기업은 AI 분야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 펀드 형태를 제안한 거라며 여권의 AI 산업 투자에 대한 공개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파행 끝에 다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쟁점마다 입장차가 선명해 공감대를 모으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전보다 약간 늘어난 36,6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 영향의 달러화 표시로는 조금 늘었는데 그래도 주요 국가 순위에서는 일본을 또 제치고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일본보다 앞서긴 했지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1년째 3만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죠? 네, 지난 2014년 처음 이 3만 달러를 넘은 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62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로는 4,995만 원입니다. 원화 표시로는 1년 전보다 5.7% 증가했지만 달러화 표시로는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평균 환율이 4.3%나 상승했는데 그 영향에 달러화 표시 증가율이 원화 표시 증가율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유지했습니다. 타이완이 우리나라 바로 아래인 3만 5천 달러 수준, 일본이 그 아래인 3만 4천 달러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21년 3만 7,898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 3만 5천에서 6천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진입할 시기를 2027년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2년 후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서 4만 달러 진입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나왔는데 지난 1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2.0%로 집계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자료가 추가되면서 속보치를 밑돌 수도 있으리란 예상이 있었지만 2.0% 성장률은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논쟁적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과 지분을 나누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입니다.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또 우리 AI 산업의 미래, 또 이런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좌파 포퓰리즘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요. 이 대표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상속세 혹은 또 클릭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글자 그대로 어떤 말장난이고 정치적인 쇼라는 게 여실히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이제 AI 어떤 산업에서 GPU 분야의 세계 어떤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런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기업이 그러면 성장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그 30% 정도를 국민 어떤 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련 내지는 현재 어떤 러시아의 어떤 국가 경제 내지는 어떤 국영 어떤 기업만 상대하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반박하면서 TSMC를 이야기를 했는데 TSMC 자체는 1987년도에 대만에서 공기업으로 먼저 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이제 포스코 같은 그런 기업인데 어떤 그런 어떤 기업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지분을 하고 또 그걸 인해서 또 세금을 또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상한 자체가 전형적인 어떤 계획 경제에 기반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직접 회사를 창업해 본 안철수 의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 그리고 타다의 창업주인 이재용 전 소카 대표도 혁신 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취해왔던 과연 이제 친기업 정책을 민주당이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어떤 비판은 저는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친기업 행보를 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그 말하자면 방향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보수 진영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소위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거의 마이너스 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이재명 대표의 그 논리에 대해서 마치 마지막 가져가는 부분만 드러내 가지고 사회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부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스타트업들을 또 미래 기업에 대해서 초기에 국가가 TSMC 같은 경우도 48% 투자를 한 거고요. 필립스가 29%인가 해서 마지막에 캐시아웃을 했습니다만은 그와 스타팅 포인트 자체에서 국가가 좋은 그 기업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또 그 투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부의 그 소유 지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정책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입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뭐 그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흉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예, 지금도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모태펀드가 조성이 돼서 이 모태펀드에는 많은 어떤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개인들 투자가 있고 이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많은 펀드가 공공펀드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지분을 국가에서 가지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타다의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어떤 한이 서려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핵심 어떤 기업가인 다음 소카의 창업주인 이재용 대표가 모빌리티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타다를 설립을 하면서 초단기 렌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어떤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일부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타다 서비스를 자초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이미 성장한 기업의 지분, 과실을 빼겠다. 예. 특히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를 계속해서 그 알을 잘 낳도록 하던 어떤 그런 어떤 정책보다는 그냥 배를 가르겠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오는 20일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52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또 조건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또 대기업군이나 중소기업군이 같이 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 또 그리고 긴기업 횡보에 대해서 아직은 의심이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폭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도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가 어떤 지지율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 이슈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될 텐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자꾸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상 누각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신 것처럼 지금 현재 3월 26일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결정이 1심 어떤 징역형과 그렇게 저는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저는 아주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치명적인 어떤 지지율의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어떤 당내 갈등도 저는 본격적으로 좀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사상 누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글쎄 이것은 뭐 권성동, 권영세 두 탑이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혹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낳았던 보수 결집 자체가 한계가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결국 정권 교체 여부가
사실은 다시 더 늘어나는 추세로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2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를 찾아낼 수 있는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보수층 후보군이 그렇게 우리 중산층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중도층에 대한 마음에 흡족한 후보가 없다라고 하고 대세는 어쨌든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로 넘어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들이 서서히 이제 탄핵 일정이 앞다투어 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에 또 민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관위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서면으로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악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어떤 사과 내지는 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으로는 대단히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전체 지금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회에서 880건인가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채용 비리에 지금 관계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케이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전 사무총장의 어떤 자제가 여기로 돌아오는데 거의 뭐 공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부정 채용을 한 것부터 해서 거의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전부 다 지금 관계돼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문제가 많이 심각하냐면은 지금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인식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할 때마다 거의 뭐 800 몇십 대 1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부정 채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헌재 권한쟁의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온 안이 뭐 국회의 어떤 통제를 조금 더 받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를 하지만 그러나 국회 통제라는 것은 극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기간 같으면은 진짜 한두 건의 채용 비리가 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건데 800 몇십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어떤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있던 태도는 정말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해결 방안도 대단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통제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칫 부정선거 의혹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은 뭐 방금 우리가 이제 오전 내내 트럼프 연설을 들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연방 공무원들도 제대로 역할 못하면 해임하겠다. 제가 답답한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관위에다가 군인까지 투입해 가면서 체포를 하니 많이 하는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즉 독립기관이라는 것으로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또 그 선관위 뭐 전 말해서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어떤 자녀의 어떤 그러한 어떤 불법적 채용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지금도 사과만 하지 그 사람들의 징계라든지 그 사람들의 해임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국민들이 정말 박수 쳤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소크리 투표와 같은 저런 모랄 헤리즈가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민과 함께 저런 수술을 했으면 정말로 국민들이 박수 칠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뭐 말하자면 헌재에 가서 마지막에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감사는 안 하지만 그게 준하는 뭐 부분을 받겠다 국회로부터 또 혹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누가 조기 대선에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 못지않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못지않은 말하자면 선관위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모랄 해지드 같은 부분은 철저하게 좀 더 강한 입법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여야지 마치 사전투표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와 같은 이념지향적인 어떤 접근 방법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뭡니까?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 제도를 일주일 내내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이 있다. 다만 장 의원처럼 예를 들면 사전투표는 누구한테 이렇고 잘 관리 안 되고 이러한 편견과 이념적 색채에 의한 제도 개선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전투표제와 선관위를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201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좀 전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사전투표를 손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전투표가 한 5%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1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7.5%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처음에는 하루 시작했다가 지금 이틀로 늘었는데 잘 아시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웹도덕 현상으로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그러면 70% 80% 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의 원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투표까지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투표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는 3, 4일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다이내믹 코리아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가 5% 10%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50%가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특히 사전투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리 비용도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또 많은 또 사이버 보안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사전 투표를 한번 손볼 어떤 타임이다. 그리고 투표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투표일을 하루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본투표 일을 예를 들면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보완 장치를 통해서 투표율은 저는 얼마든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어떤 국민적인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개구리 등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졌고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용 기자, 절기 경칩이 무색한 날씨인데요. 봄 시샘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아침과 저녁 영하권 체감 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당분간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또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지나면서 기온 변동폭이 크게 날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영동 지역 눈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 나흘째 폭설이 이어졌는데 대설특보는 해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흘째 폭설이 이어진 영동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인데요. 다만 이 지역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인 상태고 또 오후까지는 눈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강원도 홍천 구룡령에는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서 쌓여 있고 또 고성 진부령과 대관령 등에도 5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과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폭설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눈이 그친 뒤에도 습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폭설이 집중된 강원 지역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천장 마감재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차선을 틀어막았습니다. 또 경기 수원에서는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 충돌로 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의 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가 폐쇄됐고 근처엔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천장에 샌드위치 패널이 갑자기 떨어져 차선 2개를 막았습니다. 천장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추정한 도로공사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2-3일 안에 도로를 재개통할 예정입니다. 버스 유리창이 산산이 깨졌고 백미러는 너덜너덜합니다. 좌회전을 시도하던 1톤 화물차가 직진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건데 이 사고로 화물차에 있던 5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탑승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선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가득 찬 연기를 빼내느라 진화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경기 오산시 누읍동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 컨테이너 2개 동과 임시 천막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 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고 하고 즉석 사진부스 안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이 된 DNA 등 관련 수사 결과를 토대로 A대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대령은 자세를 잡다가 몸이 닿았을 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논산시 은진면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구조가 된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을 가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에 구조된 뒤에 오전에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거지에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2사람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은 아니었고 가정폭력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축제 운영을 맡은 대행사가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밥값 수백만 원을 구청 대신 결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민이 즐길 축제를 위한 세금이 정치인 등 내빈들의 밥값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수도권 대표 행사 중 하나로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인천 소래포구 축제.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해 축제 첫날 개막식이 끝난 뒤 내빈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인근 횟집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는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 등 75명이 초대됐습니다. 해산물과 회, 술과 음료 등 식사 비용은 39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식사비가 올해 390. 400만 원 가까운 식사비는 축제 운영을 맡은 대행업체가 결제했습니다. 구청은 만찬 비용도 축제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업체의 결제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결제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그냥 행사 경비의 일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 과업지 시설을 보면 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장 공간 조성, 공연 출연진 섭외 등을 맡길 뿐 내빈을 위한 만찬 준비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도 실제 진행한 업무 내용과 항목별로 사용한 예산이 적혀 있는데 만찬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과 대행업체가 행사에 쓰도록 계획된 예산을 정치인 등 내빈 밥값으로 전용해 사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대행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만찬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 경우 초청된 인사들이 모두 왔더라도 1인당 5만 원이 넘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체가 축제 용역을 대가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내빈들에게 만찬 제공은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그제야 부적절했다며 내부 감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자권을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이전부터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한국을 폴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타이완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비 수준이 GDP의 10%는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어수선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와 남측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시작돼 2007년 4,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감소해 2023년 민간 주도로 아동 영양 사업 9억 원을 진행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2018년 산림병해충 방지약품 12억 원 규모가 마지막이었고 2020년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118억 원을 추진한 이후 진행된 건 없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유엔 아동기금을 제외하고는 외부 지원 제의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가 더욱 완강하다며 외국 민간단체에는 한국 자금 배제 각서까지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집권 이후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과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을 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오늘 연설 관련한 내용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환호와 야유 속에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의 자신감이나 또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환호, 이에 대비적인 민주당의 침묵, 항의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한국 관련 멘트가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관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멋진 일이라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1,500조 규모의 미 해군 함정의 건조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 대규모 협력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의회 연설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이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수조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 또 그 대가는 뭔지 그게 또 궁금해서요. 그걸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콕 집어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녹취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네,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에 관세 부과를 미국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고성 메시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 네. 한국이 관세를 4배 이상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고 그런 거니까요. 관세 폭탄의 예고로 들리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맥락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어서 네. 우리가 거의 미국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 관세 폭탄의 예고라고 들리긴 합니다만 네. 정확한 배경은 좀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네.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전 세계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관세 폭탄의 카드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네. 지금 어제 중국 그리고 추가로 한 거죠. 지난달 4일에 이어서 맞습니다. 10% 추가 관세를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건 국가별 관세가 되고요. 또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은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런 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리, 목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또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예고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품목별 관세입니다. 또 상호 관세 카드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다시피 그러니까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또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게 이제 상호 관세인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비과세 장벽이라고 이를테면은 보조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복잡한 통관 절차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따져서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선자 시절에는 현실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다양한 관세 폭탄 카드를 마련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이런 다양한 관세 폭탄 카드가 현실화하게 되면 실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네. 미국 이제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해 한 347억 달러 정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거에 그 2위가 반도체인데 이게 한 106억 달러였으니까 한 3.2배나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를테면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10% 정도 관세를 매긴다. 그럴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9천억 원, 기아는 또 한 2조 4천억 원. 이 영업이익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반도체에도 지금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에 한 25% 관세를 매기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의회 연설에서 이제 반도체법, 칩스법을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칩스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걸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37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텍사스주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거의 대가로 보조금을 한 47억 달러가 넘게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의회 연설에 따르면은 그걸 받지 못하거나 삭감될 수 있는, 근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죠. 예. 뭐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중의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폭탄 중에 이제 상호 관세. 이런 경우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독과점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피해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곳곳이 지금 다 관세 폭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외교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상회교가 공백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 간의談判 승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좀 뼈아픈 상황이죠. 근데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말 이제 방미 성과로 앞서 얘기한 알래스카, 조선, 에너지, 그리고 관세, 비관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상무부, USTR, 미 무역대표부, 그리고 미국 에너지위원회 여기랑 이제 5개 분야의 협력 채널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창구는 마련된 셈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제 창구만 열려 있다 뿐이지 미국이 실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관세 폭탄을 한번 예고를 해서 상대가 이제 납작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실리를 챙기게 되면은 또 유예를 조금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창구는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협상이 전개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무쌍한 마라톤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실무 채널보다는 고위급 채널, 그러니까 장관급. 네. 그래서 뭐 외교 아무래도 이제 통상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돼서 미국의 속내를 좀 더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선제 대응을 해야지 기업의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거의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렇게 바로 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1기 행정부 때 뭐 시쳇말로 미치광이 그 전략이다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미치광이 전략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전면전이 벌어질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노이 회담에서 막상 이제 그 당시 이제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였는데 그때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 들고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냥 협상을 이렇게 무산시키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서 이제 힘겹게 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지금 젤렌스키처럼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협상에서 애초에 전쟁 당사자인데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리고서는 불러놓고서는 넌 카드도 없다, 당신은 카드도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사 지원도 못하게 중단시키고 지금은 정권 교체까지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강도로만 봤을 때는 일기 때보다도 훨씬 세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자,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막 10월달에 이제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내년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걸 9배까지 해서 한 13조 원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골머리이기 때문에 방위비 다른 나라 방위비를 왜 우리가 내냐? 그건 해당 당사국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감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북한군 방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견제로 그 목적을 좀 역할을 전환시켜서 그 비용은 한국이 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네. 앞서 그 미국 전략 자산이 2차례 정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그러면 맞죠. 네. 이와 관련한 비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 자산 비용은 한국이 물어야 된다고 상당히 좀 강경하고 집착을 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쪽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라고 버티니까 협상장을 아예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제 지금 이달 중에 이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데 찾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략자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데 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내륙은 대체로 하늘빛만 흐립니다. 하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바깥 날씨는 어떻죠? 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어제는 추위 속에 곳곳으로 눈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절기에 맞춰서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9도까지 더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에 불편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하늘빛만 잔뜩 흐립니다. 다만 영동 지방에는 산발적인 눈비가,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동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9도, 대전과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남아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YTN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